부동산 중개소 유리창에 금매 딱지는 점점 늘어가는데 정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베이비붐 세대 수십만 명이 은퇴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평생을 아파트 한 채에 바친 그들에게 집은 전 재산이자 노후 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었죠.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는 시간이 끝나고 집으로 생활비를 만들어야 하는 시점이 온 겁니다. 믿음과 현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960년대생 베이비붐 세대, 이들은 700만에서 800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인구가 많은 세대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충격적이죠. 대한민국 전체 가계 자산의 60% 이상을 지금 은퇴를 시작한 50대와 60대가 쥐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세대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 부의 형태입니다. 자산의 70%에서 80%가 현금이 아닙니다. 자가 아파트라는 부동산에 꽁꽁 묶여 있죠.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월급으로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하며 집을 보유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퇴와 동시에 이 구조가 무너집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60대 김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2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가처럼 보이죠? 하지만 통장 잔고는 500만 원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 120만 원이고요. 관리비만 50만 원, 건강보험료 30만 원, 여기에 병원비까지 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20억짜리 집을 가지고도 생활비가 부족한 겁니다. 김 씨의 아내가 작년에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비와 치료비로 1,000만이 나갔죠. 적금을 깼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합니다. 축의금도 내야 하고 혼수도 도와줘야 합니다. 또 몇백만 원이 필요하죠. 이게 바로 에셋 리치, 캐시 푸어입니다. 자산 규모는 크지만 당장 손에 쥘 현금이 없는 상태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수백만 명입니다. 그들은 평생 집값이 오르는 것만 봤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오를 거야 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제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곧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집을 팔 것인가, 아니면 굶을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은퇴와 동시에 매달 들어오던 월급이 끊깁니다. 남는 건 부부 합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수준의 국민연금뿐이죠.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관리비, 의료비, 보험료, 경조사비, 이것만 해도 빠듯합니다. 특히 배우자가 질병에 걸리면 끝입니다. 가계의 현금 흐름이 순식간에 파탄 나거든요. 경기도 분당에 사는 65세 박 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대기업에서 30년 근무하고 작년에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 받았고요. 분당에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산만 보면 부자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퇴직 후 6개월 만에 퇴직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거든요. 치료비로 3천만 원 나갔고 딸 결혼 자금으로 4천만 원 보탰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8천만 원. 국민연금은 부부 합쳐 월 130만 원입니다. 여기서 관리비 40만 원, 건강보험료 25만 원, 통신비 15만 원 빼면 50만 원 남습니다. 두 사람이 한 달을 50만 원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불가능하죠. 결국 박 씨는 매달 저축을 깨기 시작했습니다. 월 100만 원씩요. 1년이면 1,200만 원입니다. 이 속도라면 7년 안에 퇴직금이 바닥납니다. 그때 박 씨 나이는 72세입니다. 아직 15년은 더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이때부터 부동산은 투자 자산이 아닙니다. 당장 팔아서 써야 하는 생존 자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내놓는 매물, 이걸 생존 매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매물은 가격을 높게 부르며 버틸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잃는 거죠. 은퇴자가 집을 내놓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이걸 받아줄 매수 수요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선순환이 있었죠. 자식 세대가 결혼하면 부모가 집을 사줬습니다. 아니면 자식이 대출받아서라도 샀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재 주력 매수층인 90년생과 00년대생, 이들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일단 인구 규모부터 다릅니다. 이 030 세대의 인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절반 이하예요. 집을 사줄 사람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30대 직장인 이 대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대기업 다니고 연봉 6천만 원 받습니다. 나쁘지 않죠.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10억에서 15억 원입니다. 은행에서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연봉의 5배 3억 원입니다. 나머지 7억에서 12억은 어디서 구하나요? 부모한테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대리 부모님도 은퇴자입니다. 도와줄 여력이 없죠. 결국 이 대리는 집을 포기했습니다. 월세로 삽니다. 한 달에 150만 원 내고 강남역 근처 원룸에서 살죠. 대출받아 10억짜리 집 사면 이자만 월 400만 원입니다. 월세가 훨씬 싸거든요. 게다가 이 대리는 자유롭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둘 수 있고 해외 취업 기회가 오면 떠날 수도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 청년층의 구매력은 부모 세대가 만든 10억, 15억짜리 아파트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더 심각한 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지금의 청년들은 집 때문에 인생을 담보 잡히기 싫어합니다. 30년 대출?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죠. 월세를 살면서 자유를 택합니다. 해외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요. 부동산 불패시나? 그거 부모 세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공급은 폭발하는데 수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본 원리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답은 뻔합니다. 한국의 586 세대와 똑같은 일본의 단카이 세대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들이 겪은 부동산 몰락 과정은 한국의 미래를 보여줍니다. 도쿄 근교에 다마뉴타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1970년대에 지어진 꿈의 신도시였죠. 당시 일본 젊은이들이 너도 나도 입주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은 아파트, 좋은 학군, 완벽한 인프라, 집값은 계속 올랐고요. 사람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났습니다. 입주민들이 한꺼번에 고령화됐죠. 70대, 80대가 된 노인들이 은퇴하면서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생활비가 필요했거든요. 문제는 젊은 층이 다마뉴타운을 외면했다는 겁니다. 도쿄 도심까지 통근 시간이 1시간 30분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은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건물도 낡았고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짜리 아파트들이 태반이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겁니다. 수요가 사라지자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당 500만 원 하던 집이 300만 원이 됐고 다시 10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래 자체가 실종됐습니다.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사려는 사람이 아예 없는 겁니다. 가격 하락을 넘어 시장이 소멸한 거죠.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상권이 무너졌고 편의점이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도 하나둘 떠났죠. 신도시가 황폐화됐습니다. 일본 정부 통계를 보면 현재 일본 전역에 빈집이 850만 채입니다. 전체 주택의 13%죠. 이게 한국의 미래가 아니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요? 한국의 일기 신도시들, 분당, 일산, 평촌, 삼본, 이곳들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이 사망한 후 집을 물려받은 자식들이 상속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집값은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데 상속세와 유지비, 관리비만 계속 나가거든요. 받으면 손해인 겁니다. 오사카에 사는 50대 다나카 씨 사례를 보죠. 그의 부모님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도쿄 외곽에 아파트 한 채를 남기셨고요. 30년 전에 1억엔 주고 산 집이었습니다. 당시에 한화로 10억 원쯤 됐죠. 하지만 지금 시세는 1,000만입니다. 1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다나카 씨는 이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단 한 건의 문의도 없었죠. 그 사이 관리비와 재산세로 200만 엔이 나갔습니다. 결국 다나카 씨는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집은 국가로 넘어갔고요. 이런 사례가 일본 전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인 없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변 상권이 무너집니다. 슈퍼마켓이 문을 닫고 학교가 폐교되고 도시 전체가 늙어가는 겁니다. 한국의 일기 신도시들에서도 비슷한 조짐이 보입니다.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분담금이 문제입니다. 한 가구당 2억에서 3억 원씩 내야 한다고 합니다. 70대 노인들이 그 돈을 어디서 구하나요? 없습니다. 젊은 층은 어떨까요? 재건축이 완료되려면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30대가 40대 중반이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결국 재건축은 표류하고 낡은 아파트는 그대로 남습니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요. 집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
이게 자식에게는 유지 불가능한 짐을 지우는 결과가 됩니다. 상속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현금이 부족한 노인들이 주택연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시장의 강력한 신호입니다. 주택연금은 구조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주택을 장기적으로 매입하여 보유하는 형태를 뗍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집을 사들이는 거죠. 천천히 조금씩요. 현재 주택연금 가입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이 속도라면 10년 뒤에는 30만 채, 20년 뒤에는 50만 채가 국가 소유가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 최 씨도 작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습니다. 8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매달 200만 원씩 받습니다. 국민연금 10,000원과 합치면 300만 원이죠. 이제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최 씨는 불안합니다. 이 집이 나중에 자식들한테 안 가거든요.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국가는 그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택연금으로 지급한 돈을 회수해야 하거든요. 만약 국가가 보유한 수십만 채의 주택을 한꺼번에 시장에 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하기 어려운 공급 충격이 옵니다. 집값은 폭락하겠죠. 집값 방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장기적으로는 국가가 가격 하락을 주도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이죠. 게다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주택연금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9억 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거든요.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도 못 받고 팔자니 세금 폭탄 맞고 그냥 버티자니 생활비가 없습니다. 이들은 세금은 많이 내고 도움은 못 받는다며 분노합니다.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주택연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단지 시간을 버는 장치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586 세대는 말합니다. 노후를 위해 집값이 지켜져야 한다고요? 2030 세대는 맞섭니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요. 정부는 어느 쪽 손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노인 빈곤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학적 원칙은 명확합니다. 시장 가격은 결국 희망 가격이 아닌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의 가격으로 수렴한다는 겁니다. 은퇴자들은 10억, 15억을 원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은 3억, 5억밖에 낼 수 없죠. 그럼 가격은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내려갑니다. 인구 감소, 소득 정체, 대출 규제 강화. 이 세 가지 조건은 과거의 높은 집값을 유지하는 것을 산술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를 기록했습니다. OECD 최하위죠.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30년 뒤 집을 살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청년들의 평균 연봉은 4천만 원입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거의 그대로죠. 하지만 집값은 2배가 됐습니다. 소득은 정체됐는데 가격만 올랐으니 살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게 당연합니다. 대출 규제는 더 강해졌습니다. DSR 규제로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은 2억 5천만 원밖에 못 빌립니다. 과거처럼 6억, 7억 빌려서 집 사는 시대는 끝났죠. 정부의 의지나 전문가의 전망보다 중요한 건 숫자입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까지 지불 가능한가? 이게 부동산의 향방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586 세대와 2030 세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감정을 모릅니다. 오직 수요와 공급으로만 움직이죠. 그리고 지금 공급은 넘치고 수요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버틸 수 없는 진짜 위험은 가격 하락이 아닙니다.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거래 절벽의 장기화입니다. 은퇴 세대에게 시간은 편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비 등 현금 수요는 급증하거든요. 협상력을 잃는 겁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70세 정 씨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는 2년 전부터 12억짜리 아파트를 내놨습니다. 처음엔 12억을 불렀죠. 6개월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11억으로 내렸습니다. 또 6개월이 지났고요. 중개사는 말했습니다. 요즘 이 단지 실거래가가 9억 5천만 원입니다. 정 씨는 충격받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거든요. 요양원 비용이 월 30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결국 정 씨는 9억에 팔았습니다. 3억을 날린 겁니다. 지금 안 팔면 다음 달이 어렵다는 기준이 매도자의 심리를 지배하면 가격은 급격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매수자들은 여유롭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떨어질 거야. 시간은 매수자 편이거든요. 집을 자식에게 물려준다는 계획도 문제입니다. 자녀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감당할 현금 흐름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죠. 강남 대치동 아파트 시세 20억입니다. 종부세가 연 500만 원 나옵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700만 원이죠. 이걸 물려받은 30대 자녀가 매년 700만 원을 낼 수 있을까요? 월급에서 월 60만 원씩 세금으로 나가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결국 팔 수밖에 없죠. 상속받은 집이 자산이 아닌 부채가 되는 구조가 이미 형성되고 있습니다. 거래 실종 구간이 길어질수록 집은 가치 저장 수단에서 처분해야 할 짐으로 바뀝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마주한 진짜 공포입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길 막연히 기다리는 것, 이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평형을 줄이더라도 현금 흐름 자산으로 옮기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건 투자의 패배가 아닙니다. 노후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죠. 분당에 사는 65세 김 씨를 보세요. 그는 작년에 결심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20평대로 다운사이징한 겁니다. 5억 현금이 생겼고요. 이 돈을 배당주와 채권에 나눠 넣었습니다. 매달 150만 원씩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국민연금 100만 원과 합치면 250만 원이죠. 김 씨는 이제 편안합니다. 집값 걱정 안 해도 되고 매달 현금이 들어오니까요. 이게 진짜 어른의 선택입니다. 2030 세대에게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과거의 공식을 버리세요. 시간은 매수자의 편입니다. 조급함에 이끌려 가장 비싼 시점에 무리한 대출을 끌어쓰는 영끌,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20대 직장인 박 씨는 작년에 친구들이 다 집을 샀다고 난리였습니다. 너만 안 샀어. 빨리 사야 돼. 하지만 박 씨는 참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친구들 집값은 10% 떨어졌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200만 원씩 나가고요. 친구들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월세 살면서 주식에 투자하고 있죠. 수익률 15% 올렸습니다. 지난 50년의 부동산 불패 공식, 이건 인구 팽창기에만 유효했던 과거의 유물입니다.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한국 인구는 계속 늘었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계속 생겼죠. 하지만 2020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게임의 룰이 바뀐 겁니다. 과거의 공식을 믿고 움직이면 파산합니다. 새로운 룰에 맞춰 전략을 바꿔야 살아남습니다. 이제 자산의 가치는 얼마짜리인가가 아닙니다. 매달 얼마의 현금을 만들어주는가로 재정의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덩어리인 부동산보다 배당, 이자, 연금 같은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흐름이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죠. 70대 이 할머니를 보세요. 그녀는 강남에 15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는 300만 원입니다. 매달 병원비로 만 원씩 나가는데 국민연금은 8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5억짜리 집을 가지고도 굶고 있는 겁니다. 반면 30평대 아파트를 팔고 현금 자산으로 전환한 박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그는 5억을 배당주와 채권에 넣었고요. 매달 200만 원씩 받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 용돈도 줍니다. 누가 더 부자일까요?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이 답을 말해줍니다. 부동산 문제는 단순히 재테크 이슈를 넘어섭니다. 노후의 삶과 자녀의 독립, 국가적 갈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문제죠. 은퇴 세대는 집값이 지켜지길 원하고 청년 세대는 집값이 떨어지길 원합니다. 이 갈등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겁니다. 양쪽 모두에게 불편한 진실이지만 인구 구조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1960년대생이 매년 80만 명씩 은퇴하고 2000년대생은 연 30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겁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졌다고요.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자산은 당신을 지켜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붙잡고 있습니까? 20억짜리 집이 있어도 생활비가 없다면 그건 자산이 아니라 족쇄입니다. 지금 당장 자산 구조를 재점검하세요. 콘크리트에서 흐름으로, 소유에서 생존으로 전환할 때입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인구 구조가 가져올 거대한 폭풍 전에 고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집값이 오르길 기다리다 생활비가 바닥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현금 흐름을 만들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현명한 자산 재편을 통해 부동산의 배신을 피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